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해서는 계속 걸림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은 일정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네. 양측 대표단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외신들은 성과가 없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러시아 쪽에 넘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지금 조율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좀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전장에서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외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직접 나와서 저렇게 영접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예. 양측이 국방, 무역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마 원유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고 나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제를 가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싼 가격으로 인도에 수출하면서 인도는 또 대신에 싼 원유를 수입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니까 숨통이 약간 튀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나라가 좀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도와 미국은 지금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인도가 이런 식으로 러시아 쪽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일종의 보복 관세입니다. 상호 관세긴 합니다만 일종의 예. 보복 관세로서 50%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연말까지 양측이 협상을 다시 한 번 더 한다고 하는데 인도 쪽에서는 이렇게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미국과 협상해서 뭔가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인도 총리는 어쩌면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 우선주의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총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이번에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군사 분야인데요. 러시아 쪽에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400을 확대하는 방안을 인도 쪽과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도에서는 러시아산 전투기입니다. 소위 57 전투기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 한편 지난달 말에 치러진 온두라스 대선 결과 지금 닷새째인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을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우파 후보를 지원한다라고 네. 밝힌 상황에다가 개표 시스템 또한 반복적으로 멈췄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어쨌든 그 선거의 투명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선거는 지난달 30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표 과정에서 개표가 중간에 2번이나 멈췄습니다. 근데 그 24시간 동안 멈췄는데요. 예. 다시 개표가 진행됐더니 순위가 바뀐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진 게 맞냐라는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건데요. 큰일 났네. 네, 그 1위 후보가 우파인 지금 현재 아스프라라는 후보입니다. 이 사람은 예. 이제 우파 후보고요. 그리고 중도파인 자유당의 나스라야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개표에서는요, 중도 성향의 나스라야 후보가 500표 차로 근소하게 앞섰는데요. 와, 500표 요? 네, 근데 24시간 지나고 나서 예. 다시 개표가 정상화됐더니 표가 바뀌면서 2위였던 우파의 아스프라 후보가 1000몇 표 정도 더 앞서가는 겁니다. 와. 여전히 박빙이긴 합니다만 네. 24시간 만에 순위가 바뀌게 된 건데요. 선관위 측에서는 비정상적인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예. 하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유지 보수 이유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동안 개표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요. 유세 과정에서 양측 후보가 서로가 상대방이 선거 사기 의혹이 있다면서 비방전을 아이고. 펼쳤고 예. 또 막상 선거를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허점이 보이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에서 무려 4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던 온두라스의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미국이 전격 사면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이 온두라스 전 대통령 에르난데스는요, 말씀드린 아스프라와 같은 정당
우파 소속의 정당 후보였습니다. 예. 트럼프는 그 전날에도 온두라스가 이번 선거 결과를 바꾸려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걸 경고를 했는데요. 어쨌든 개표 중단 사태에다가 선거 전반에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입을 대다 보니까 이 선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두 후보가 득표수가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은 재검표를 하게 되고요. 예. 그래도 동률이다 그러면 네. 20일 안에 다시 한 번 더 선거를 치릅니다. 사실 선거가 치열한 건 저희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여기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지 이거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미국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남미는 대표적으로 반미 국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나중에 외교를 할 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스프라 후보가 또 공교롭게도 사업가 출신이고요. 마약이나 이민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자유시장주의자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 결이 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마약과 이민을 차단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남미 지역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미국에 좀 더 협조적인 정권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에 그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하베르 대통령 아래에 있었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도 부케레 대통령이 역시 우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능하면 중남미 지역에서 우파 정권이 많이 들어서도록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하나 지렛대가 있습니다. 미국이 남미 국가에 원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만약에 아스라프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원조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 그 네. 자기가 굉장히 강한 분이라는 건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 올해 초에 그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 평화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어. 다 평화 연구소 없애고 직원들 다 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살리는데 앞에 트럼프 평화연구소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본인 이름이 들어가면서 다시 부활이 됐어요. 네. 앞에서 왜 민주 콩고와 르완다 대통령이 와서 평화협상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그 정부 효율부 정책 있잖아요. 다쥐라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연방기관이 너무나 비대하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겠다고 말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평화연구소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효율부 장관이 일론 머스크였잖아요. 예전에.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 평화연구소도 직원들 거의 대부분을 해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원들도 15명 중에서 11명을 해고했고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저위 보면 도널드 트럼프라고 네. 크게 박아놨어요. 아직 이미 본인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네, 이름 바꿨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미국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인데요. 원래 이제 분쟁 기구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계 곳곳의 분쟁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그 면면이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치 성향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파 성향의 연구소들도 미국의 평화연구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예산만 잡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없애버리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은 자기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 정부는 봐라 이렇게 연구원 많은 것보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1년 동안 8개 전 세계에 있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트럼프 평화연구소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름을 왜 넣는지 이해 못했는데 그런 이유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평화를 찾아왔기 때문에 트럼프 평화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맞다. 연구원들 필요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뭐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될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네. 주니어가 투자하는 회사들마다 다 행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게요. 네. 보니까 뭐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갑자기 따낸다거나 네. 규제 완화 혜택이 또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도 이게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를 쓴 것 예.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한 히토류 스타트업이 투자한 지 3개월 만에 미국 국방부로부터 6억 2천만 달러의 대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와, 엄청 네.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우연의 일치치고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의 전략 자본처로부터 이 자금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처가 생긴 이후에 금융 지원 중에서 최대 규모로 돈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예. 이 사업의 핵심은 히토류 자석 공급망을
확충하는 건데요. 예.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뭐 드론, 잠수함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회사가 이름이 멀컨 엘리먼트라고 하는데요. 네. 직원이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미 국방부의 사업을 따는 거고요. 우와.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예. 1789 캐피탈의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아. 뭐 회사 규모도 굉장히 커지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1789 캐피탈은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작년에 합류한 거고요. 예. 그 전에 이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벤처 캐피탈인데 네. 이 회사도 지금 22개 기업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1조 4,700억 원까지 넘어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해 충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 상무부, 국방부가 한 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 회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도 전혀 계약에 관계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예. 미국 언론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네. 한편 미국도 정치권 내에서 좀 이슈가 되었던 게 네.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가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 맞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무부에서는 공식적인 자료 공개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맞아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사진과 영상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하원 감독위원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예. 제프리 앱스타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섬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의 버진 아일랜드 영에 있는 두 개의 섬인데요. 하나는 그레이트 세인트 제임스 그리고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 이렇게 두 개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것은 리틀 세인트 섬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저기 안에 침실이 저렇게 있고요. 치과 의자로 보이는 그런 의자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도서관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벽 곳곳에 남성의 마스크가 걸려가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칠판에는 또 사람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뭘까라고 진짜? 얘기를 예. 하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저기에 미성년자를 데려가서 성매매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장소라고 하는데 앱스타인이 이걸 1998년에 산 거라고 합니다. 섬 두 예. 개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유명 인사들, 재력가들을 불러서 파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수영장, 저렇게 거대한 동상, 야자수, 굉장히 화려한 리조트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하원 감독위원회 측에서 이 자료를 공개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진만 해도 지금 200장 정도 되고요. 영상이 지금 나오는 것이 4개 정도가 공개가 됐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는데 예. 문제는 법무부 측에서 자료 공개를 어디까지 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측에서 먼저 이런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법무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나왔으면 이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공화당에게도 민주당에게도 훨씬 더 좀 투명성을 보장하는 일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짧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학생 테스트가 있는데 네. 매년 하는 건데 이거 내년부터는 여기에 성별 기재란에 남녀가 있는데 또 하나 칸을 만들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일본에서 그 학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라고 칸을 하나 더 만듭니다. 예. 나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성소수자를 배려하는 그런 칸이 따로 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대학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대학 60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6개 대학이 태어날 때 남성이었지만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성전환해서 여자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대학이 6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16개 대학도 이런 학생들을 받겠습니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인도, 태국 이런 나라들이 제3의 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출생 신고서 여권에도 다이버스 그러니까 다양한 성에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20개 나라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처음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앤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